여기가 이쪽을 했어요. 네. 여기 좀 서게 되니까 맞네. 어느 정도 맞네. 네. 이걸 약간 어떻게 요것만 됐어. 조절하면 돼요. 조정 약간 뒤로. 이거는 이렇게 해도 조정이 되지. 요 갖고도 살짝 해도 되지. 됐네. 이래도 나온다 지금. 글자가 나오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연락가 지금 되고 있어요. 향당을 가게 되는데요. 어느 20편 중에 각 편을 이틀씩 하다가 오늘은 하루 만에 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향당을 하게 되면서 향당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제 그러니까 학문의 방법론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먼저 말하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금 향당을 연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향당은 전체가 18복지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자활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언어에서 자활이 나오는 것, 수리, 7편 수리는 100% 다 나오는데 여기에는 자활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이 너무 낯선 것인데, 대개 그 논어를 공부하거나 논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언어 학위에서부터 20편 요활까지의 이런 표현상의 특징은 말하지 않는데, 저는 10편 향당에서 18복지에 자활이 단 한 개도 없다. 그리고 공자가 어떠하였다라는 제자들의 관찰자 중심이다. 이것마저도 지금까지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아주 뜻밖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자의 아버지가 3살에 돌아가셨다면, 자, 우리가 통상 아버지의 3년상이라는 게 있는데, 3년상이 만 3년이 아니라 25개월을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식으로 3살이 되었을 때 공자가 3년상을 치루었다는 것도 기억에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이때 공자가 아버지의 3년상을 했다면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가 최소한 20세 내지 30세 이상의 공자를 만났을 텐데, 공자가 3년상을 지내고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거꾸로 하면 공자의 3년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공자의 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최소한 40살이나 50살에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고찰을 하지 않고 사마천이가 엉뚱하게 공자는 거지 같은 놈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공자의 아버지가 공자의 엄마를 70살에 14살 된 소녀, 16살 정도 되는 소녀를 들판에서 야합했다는 말은 들에서 성폭행했다는 뜻이에요. 성폭행해서 태어났고 공자는 곧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40이나 50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젊은 제자들이, 공자와 나이 차이가 크게 많지 않던 제자들이 공자가 3년상 지내는 모습을 관찰하고, 이 향찰에는 관찰만 나옵니다.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따지면 왜 이 사람이 공자가 3살에 돌아가셨다고 거짓말 했느냐 이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또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논어에서부터 얘기까지, 얘기는 정연이가 BCE가 아니라 CE, 이제 여러분들이 알 때는 AD라고 들었는데, AD라는 말은 요즘 안 쓰고 CE라고 씁니다. 기원 후 20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200년 하고 공자가 돌아가신 BCE, 기원전 479년하고 사이는 최소한 6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논어가 나오고 600년 뒤에 나온 책까지를 전부 조사를 하면 경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21권쯤 됩니다. 이 속에 글자를 일일이 다 세워가지고 워드를 치니까 제가 199만 자였어요. 200만 자 중에서 신기하게 유일하게 사기는 가장 길이가 길어가지고 사기만 해서 65만 자가 됩니다. 65만 자가 되는데 이 글자 속에 3년지상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3년상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또 뭐가 안 나오느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내는 제사를 참체 또는 제체라 그러는데, 참체는 후대에 맞는 거니까 이것도 안 맞고, 그때는 공자 시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점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당군 할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절대로 당군 할아버지가 아니라 당군 할머니다. 왜 당군 할머니냐? 여성 중심적 사회에서 그 나라가 모시는 신은 여성이라 해야 되지 남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점점 남성 중심적 사회로 가는데, 공자 시기에는 남성 중심적 사회라는 모습이 별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제사의 방법, 상례의 방법은 참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3년상은 제체라고 하는데,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자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체라고 하지 않고 자꾸 제체라고 쓰는 이유는 한글로 도산서원에 가면요, 세종대왕 때부터 선조 때까지 학자들 14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는 유명한 학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택에, 그 다음에 이율곡도 들어가고 그 위에 있는 신숙주, 성삼 이런 사람 다 들어가는데 140명이 언어를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에요 글자가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쓸게요. 한자로 이렇게 쓸 테니까 한자로 요래 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신제가 지구 평천할 때는 제로 읽고 집을 뜻하는 제를 뜻하는데, 한문 사전을 보면 이걸 자라고 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도산본을 보면요, 자로 되어 있지 않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래. 요거는 제라고 읽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이 단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자체라고 있는데, 이거는 쉐라 아니고 또 체라고 있습니다. 상곡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체라고 있습니다. 왜? 조상의 전통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대개 선생님 혼자 쓴 건 아닙니다. 뭐 선조 때까지 우리나라 최고 가는 학자들 140명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유성룡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써놨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재라고 있는 게 옳다. 그래서 저 혼자 제체라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혹시 자체 여러분께서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다가 제체라고 할 때 그 제체가 아니고 자체다 이러면 도산본에 제체라고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하여튼 그렇고 제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아버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요거는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언어에는 요 글자는 안 나옵니다. 요것만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자의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상례를 지냈다가 1번 예측할 수 있고 2번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없이 제체라고 말을 했는데 후대의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참체와 제체로 나누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근데 언어에는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는 흔적은 남아있지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갔다는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자가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나는 임금님을 섬기는 거하고 부형을 섬기는 것을 잘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자는 첫째가 아니고 둘째였죠. 그런데 언어에 똑같이 부모라는 말도 나오기 때문에 왜 공자가 부모를 잘 섬긴다고 하지 않고 부형을 잘 섬긴다고 하느냐.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부형을 잘 섬긴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언어대로만 해석해야지 언어를 벗어나서 해석하는 건 별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 이 제체라는 말 자체가 아버지도 섬기고 엄마도 섬기는 말로 함께 썼다는 거죠. 그런데 언어에 나오는 제체는 공자가 아버지에 대한 그 상례 장사 지내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이게 원래 이런 것을요 제가 여기서 또 얘기 강의를 조금만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후대에 나온 소리인데요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복이라는 거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참체, 제체, 대공, 소공, 시마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 5가지인데요. 참체, 제체, 대공, 소공, 시마 이게 다 옷이 좀 다릅니다. 옷이 다른데 이 각각 다른 옷이 공자는 왜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자 때 원래 이런 것은 없었는데 후대에 와서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아버지 엄마한테 똑같이 3년상을 치르면 되죠. 근데 아버지는 더 중요하고 엄마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3년상을 치르더라도 엄마한테는 보다 아버지한테 더 중요한 형식을 취해가 3년상을 치를 수 있죠. 그리고 사촌이 죽었을 때는 상례에 관해서 하지 않다가 사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면 사촌한테는 아버지나 엄마만큼 상례를 치르지 못하죠. 이게 바로 대공 9개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논어에는 3년상 외에는 말이 한마디도 없느냐. 제체 1년도 없고 제체 3년도 없고 제체 뭐 5개월도 없고 제체 3개월도 없고 대공 5개월이라는 말 9개월 소공 3개월이라는 말이 없느냐. 공자가 제사를 지낼 때 부모님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는 아버지 엄마한테만 지내면 되지 삼촌하고 뭐 사촌하고 이거는 생각을 안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삼촌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큰 엄마
사촌, 뭐 이런 복잡한 단계에서도 다 제사를, 초상을 복잡하게 지낸다면 공자가 이거를 다 말했겠죠. 아니면 잘못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자는 장사 지내는 거, 상례는 중시 여겼는데, 제사 지내는 거는 좀 무시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 논어 전체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건데, 이거는 별로 중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대대로 지내는 집안은 가문이 좋은 집안입니다. 그럼 자기 가문을 자랑하죠. 저는 집안이 굉장히 형편없어가지고 우리 조상도 아닌 뭐 은진송가이기는 한데 송시열이가 맨 은진송가죠. 그래서 송시열이 끌어 당겨가지고 우리 집안을 자랑하는데, 제가 족보를 조사해 보니까 송시열 이전에 우리 집안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송시열하고 상관이 없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이거 들먹입니다. 은진송가래라고. 예를 들어서 뭐 이성계의 후손은 계속 전주이시라는 거 자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주이시 무슨 파다, 전주이시 효령공파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랑합니다. 근데 저처럼 별 볼일 없는 사람은 전주이시 이야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은진송가 이야기도 거의 안 해요. 저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기도 하지만 언어를 읽고 나니까 공자가 자기 가문 자랑하지 않았다 이거죠. 가문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 가문하고 다른 집안을 차별성을 두고 인민을 억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해서 초상을 엄숙하고 경건하게 지내고 성품에 빠지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니까 공자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제체, 참체, 대공, 소공, 시마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이상한 거는, 제가 아까 21권의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은 논어, 맹자, 뭐 순자, 여시, 춘추, 전국책, 도덕경, 사기, 예기, 어례, 그 다음에 주례, 춘추 공양전, 춘추 공양전, 춘추 자시전, 거의 700년간의 책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글자 수가 199만 개인데 3년상이라는 말이 42번인 것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 확률로 따지니까 글자의 빈도로 0.000026입니다. 거의 무한대분의 1이죠. 0.000026입니다. 그러면 공자 시기에 유가적 상례를 지낸 사람들도 좀 소수였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국인들이 전부 다 이런 제사를 지냈다면 사기를 쓴 사마천의 자기 아버지도 사마담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살았고 굉장히 자랑하는 집안인데, 사기 65만 자 속에 왜 3년상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참체도 제체도 대공도 소공도 시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신기하게요, 지금 도가라고 알려진 책들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도덕경은 당연히 도가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에 전국책, 관자, 회남자, 사기 이런 책들에는요, 3년상, 그 다음에 참체, 제체, 대공, 소공, 시마라는 글자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너무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남자에만 3년상이라는 말만 나오는데, 이 회남자는 유씨, 당시에 황제의 가문이었던 유씨, 이 유씨요, 모금도 우리가 모금도 유씨라고 배우고 있는데,
유방의 후손들이 만든 유씨의 집안, 이 자기도 황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지역을 차지한, 지금 말로 하면 킹에 해당됐습니다. 킹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 가문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회남자에만 겨우 5번이나 나와요. 3년지상이라는 가문을 내세우는 사람은 좀 달라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이분 내 강의 안 듣기를 바라는데 좀 친해져가지고, 내가 그때는 못 모르고 내보다 나이가 한 4살 많아가 형님 이랬더니 자기 뭐 형님이라 그러지 말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 나는 그 조폭이라든가 깡패들처럼 아무나 보고 내보고 형님 하는 거 싫어해요 이러더라고. 성선생은 내보고 형님이라 하지 마시오 이러고. 굉장히 좀 섭섭해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뭐 말할 수가 없죠. 나중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전주희 씨 효령공판가 뭐 이래가지고, 전주희 씨는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진송가 이런 거 하고 따위는 형님 이런 말 안 나눈다 이 말이에요. 나 그걸 알고 참 우습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따질 것도 없고, 아니,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러면 형님 안 부르면 되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방에 불러가도 그렇게 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형이라는 말 절대로 안 했어요. 그 선생님 하는 게 맞구나 그때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형님이라는 말도 싫어하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흔히 형님이라는 말 속은 다정한 어떤 친밀감 표현인데, 이걸 조폭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다. 한 가지 배웠죠 저는. 제 잔소리 실컷 듣고 기분 나쁘고 좋은 거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싸울 이유는 없어요.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전주이시다라는 걸 남하고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싫어요. 하다 그런데 뭐 당신은 매일 전주이시하고 나는 볼일 없는 은진송가 하면 되죠. 그러고 뭐 은진송가도 우리 집이 무슨 뭐 조선 후기에 이름을 얻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노비 출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비 출신이라도 괜찮아요. 또. 그런 걸 자랑하는 건 아니고, 오늘 지금 이걸 쭉 따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제체, 참체 이런 말들이 바로 제체가 공자가 언어 전체에서 상례로서 2번 사용했고, 그럼 언어에는 많이 반복돼 나오는 것은 이런 거는 108번이나 반복되는데, 이런 말들은 많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3년지상을 그래도 2번이나 사용을 하고, 제자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3년지상 그거 너무 오래지 않습니까? 그거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3년 하는 경우, 1년 하는 경우, 5개월 하는 경우가 있다라기보다는, 상례라는 것은 인류가 자기 조상들이 지내오던 제사하고 상례만은 수천 년이 지나도 지켰죠. 그래서 경주의 적성목가분을 보고, 경주 김씨들 적성목가분으로 살았는데 저쪽에 사마르칸트나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몽골의 적성목가본이 있는 걸 보면 얘들하고 경주 사람들하고 같은 친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거는 잘 변하지 않았는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제자들끼리 다투었다는 것은 상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엄격한 규칙이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부모님한테 3년상만 지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형제간에는 지낼 필요 없고 부모님한테만 지내는 게 옳다. 이게 공자 생각 같아요. 그래서 사촌, 육촌, 팔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거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제사 지내기 싫으면 안 지내도 돼요. 공자가 별로 안 좋아했는 것 같아요. 공자 때는 이런 게 없었고, 저는 사촌 숫자 다 합치면요
86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사촌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아, 새끼들 얼굴도 모르는 사촌 그 왜 필요 있어요? 아, 나 80년. 나는 모르는데 형이, 저하고 17살 차이가 나는 형이 하루 물어봐서 우리 사촌 몇 명이냐라니까 혼자 자꾸 세더니 80몇명이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결혼하면 애 많이 놓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해가지고 애를 너무 잘 낳아가지고 아천의 만리송가는요, 저쪽에 그 집에 딸아이들은 애 잘 놓는다고 저 대구까지 소문나가 시집잘 갔어요. 하여튼 결혼만 하면 집집마다 8명씩 다 났어. 그래가지고 사촌이야 이간에 저한테 그렇게 많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사촌 이런 거 별로 저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쓸데없이 가문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막 이상한 말 자꾸 하고 이러는데 마침 공자가 논어 속에 그런 이야기가 싹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공자의 집안이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느냐,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느냐 알므로 해서 그동안 공자를 욕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엉터리였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공자가 지냈던 제례의 형식을 알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어머님한테는 존중감을 표현하는데 그 옆으로 사촌, 육촌, 팔촌, 여러분들 시골 살면 아실 텐데 하나의 거기에는 제 시골에 저기에는 옛날 형식대로 조선 육아식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데 뭐 한번 이렇게 추석이나 이럴 때 가면 전화로 가면 요즘 땡글땡글 마을 전부 나를 집성촌인데 다 돌아다녀요. 한 9시쯤 내가 시작하면 1시쯤 내가 끝나. 절만 하는데 그 사람들 다 필요 없는 짓이었다. 결국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만 절만 하면 된다 하고 돌아가시고 3년 지나면 계속 모시고 그런 것도 필요 없다. 공자는 또 제사도 지내지 마라 그랬어요. 가문 자랑하면서 남의 집안을 억압할 필요 없으니까.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런 결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금강경, 불교의 금강경을 뭐라고 했는데요. 금강경하고 논어의 차이점이 우리가 대상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금강경은 위키피디아까지 다 조사했더니 기원 후, 그러니까 우리가 AD라고 알고 있는 CE 2세기에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2세기에서 5세기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위키피디아에는 한 2세기 정도로 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금강경을 쓸 시기 2세기 이전에 무려 기원전 12세기에서 15세기에 문자가 있었고 책이 있었습니다. 문자가 있었고 책이 있었는데 이게 산스크리트가 발생된 게 BCE 기원전 5세기였고 이 이전에도 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금강의 이전의 책을 다 연구하고 난 후에 여기에 어떤 사상이 있는가를 알고 보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논어를 이해할 때는 이거하고 또 다른 게 논어가 첫 번째 책입니다. 공자가 죽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책 한 권 내고 이거는 지가 공자 한 500년 뒤에 책을 내면서 공자 이전에 나왔던 책이라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이런 가장 대표적인 책이 도덕경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이 있느냐 하면 시경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경이라는 책도 그렇고 춘추삼전, 춘추공양전, 춘추공양전, 춘추자전도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은 공자 돌아가시고 300년 뒤에 나온 책들입니다. 그리고 공내 줄의 의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돌아가시고 한 1500년 뒤에 송나라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기들 조상을 자꾸 거슬러 올라가더니 사마천이가 계속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 그 치우씨를 우리 민족이라고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황제라는 이상한 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치우보다 위에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래가 뭐 복희씨가 어떻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적어 들어갔는데 이건 그래도 기원전 4000년 정도에서 2000년과 4000년 정도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고쯤 가면요 기원전 200만 년 전 사람입니다. 200만 년 전에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잘 모르죠. 그 완전히 사기만 계속 친 거죠. 그래가 이제 뭐 사기를 그럴 법하게 치기 위해서 그때는 옷이 없어가지고 나뭇잎을 옷에 입고 있었다. 이래가지고 나무 입었는 옷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그려놓고 거기가 엎드려 절하죠. 그리고 더욱더 웃기는 것은 얼마 전인데요. 한 20, 30년 안짝입니다. 안짝에 황제 그리고 염농신가 뭔가 이런 사람들을 돌을요 어느 정도로 크게 만들었느냐 하면 100m가 훨씬 넘는 돌멩이에다가 이걸 새겨가지고 중국에다가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거가 또 어떨까 절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황제 이거는 가짜라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이게 다이죠. 하고 있어봤자 우리나라의 치우시 똘만인데 걔들은 또 똘만이었다는 사실이 창피했는지 사마천의 사기 제일 앞에는요 황제가 치우시를 두들겨 팼다는 이야기만 계속 적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황제가 치우시를 두들겨 팼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중국 놈들이 치우시한테 계속 얻어 터졌다는 뜻이죠. 얻어 터졌으니까 그런 말을 적어놨죠. 그런데 치우식은 황제건 그런 이상한 돌멩이 크게 만들어가지고 중국 사람들 거기 바보 비슷하게 엎드리가 절하는 거 이거는 정말 세계적으로 바보짓이죠. 아까 조영일 선배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차이나에 중국인들이 경복궁에 오면 중국의 자금성에 비하면 이 경복궁은 화장실만 하다 그러면서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준대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덤을 뭐 왕릉인가 뭐 이게요 세계에서 제일 큰 거는 아니지만 동북아 전체에서 가장 큰 것은 일본에 있습니다. 진시황릉보다 훨씬 큰 거. 일본에 있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는 거냐? 일본은요 사람들이 자꾸 백제 사람들이 가서 건설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백제 사람하고 가야 사람하고 거기 가서 건설하다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 사람도 좀 갖고 고구려 사람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구려 기원 한 5세기 전에 천문도가 일본에 지금도 있습니다. 뜻밖의 너무 이상한 일인데요. 그 천문도가 별자리가 있는데 그 별자리의 위치를 따져보면 일본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고 고구려에서 관찰한 별자리가 거기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천상열차 분야에서 우리 만원짜리 돈 뒤에 있는 게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가 거기 가서 다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가장 능력을 발휘한 것은 백제하고 가야였어요. 그러니까 백제하고 가야가 전쟁치다, 일본에서 전쟁치다 안 돼가지고 둘이 서로 협상도 하고 이렇게 뭐 연합전선도 펴고 있는데, 그래가 저 도쿄 사람들이 원시인일 때 가야 사람들이 가가 정복해가지고 뭐 좀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걔들을 통치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덤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무덤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덤이 크다 이게 자랑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라의 4세기에서 5세기 때의 왕릉은 천마총을 비롯해서 좀 크죠. 일본 거보다는 한 10분의 1도 안 되고
근데 백제의 무령왕릉은요, 요 신라왕릉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백제 사람들은 신라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백제 사람들은 신라 사람보다 무려 300년 앞선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해겔이 아주 이상한 말을 했는데, 이거 해겔 미학에 보면 나옵니다. 해겔 미학이론에 보면 나오는데, 인류의 미적 관념은 사물이 생각 관념을 압도하는 시기가 있었고, 사물과 생각 관념이 거의 일치하던 시기가 있었고, 사물과 관념이 있는데 관념이 사물을 압도하던 시기가 있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피라미드라든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왕릉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던 시기는 원시이죠. 그리고 생각이 사물을 지배하던 시기는 선진국이죠. 그럼 신라는요, 이때는 왕릉이 커지다가 통일되고 난 후로 왕릉이 다 줄어버립니다. 그럼 요때하고 통일되던 시기를 한 300년이나 200년 본다면, 백제가 신라보다 생각이 300년이나 200년 앞섰다는 거죠. 그래서 바보같이 왕릉 크게 만드는 건 제일 바보짓이죠.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가는데,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놈들 지금도 바보지만 그때는 더 바보였겠죠. 더 큰 앙코르와트는 뭐냐면, 앙코르와트가 뜻밖의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사람같이 이렇게 탑을 요래해놨는데, 이거는요, 그 나라의 고유한 신앙에 의해 가지고 밑에 있는 사각형은 아주 엄청나게 사각형이 커요. 몇십 미터입니다. 돌멩이가. 이거는 여성의 성기고, 여기에 탑처럼 해놓은 거 5개가 있는데, 이거 남자의 성기입니다. 세상에 병신도 아니고 남자 여자의 성기를 수십 킬로짜리 만들어 놓으면 그 또라이 아닙니까? 얘들이 이만큼 바보였기 때문에 킬링 필드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매무랑 때의 신라가 아니고 무열왕 때의 백제 사람들 같으면 그런 거 만들자 이러면 뭐라고 하는 순간 백제 사람들이 왕이시여 당신 지금 돌았냐 이러면서 그거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무열왕을 만들어놨죠. 그것도 겉으로는 별로 드러나지 않게 땅속에 살짝 묻어놨죠. 하고 그 무덤 안에는요, 지금 현대의 녹색 땅은 뭐 이제 곧 생길 것 같는데, 한 명 또 당선이 안 됐는데,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소선거구제 그만두고 대선거구제 이제 바꾸지 않겠습니까? 안 바꾸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독재국가 됩니다. 50%의 민주당 지지율이 서울에 무슨 뭐 이원 같은 데에 90% 지방의회를 휩쓸어 버리는데, 만약에 소선거구제 그대로 하면요, 다음에 300명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이 250명에서 290명까지 먹어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막는 방법은 대선거구제로 해버리고 각 지역구마다 민주당 1명이나 2명 이상 안 뽑아줬다고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정의당도 되고 녹색당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민중당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동성애당 이런 것도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제 빨리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저 자유한국당 쟤들은 뭔지 모르고 저끼리 치고받기는 하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얘들은 생각 자체가 다 잘못된 거죠.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는 만약에 민주당이 250명이나 290명까지 당선되는 나라에서는 왕릉을 세계에서 제일 크게 만들겠죠. 반대하는 놈이 있죠. 이거 제대로 된 나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원시 시대로 되돌아가는, 해겔이 말했듯이 사물이 관념이 지배하는 가득한 세월로 가버려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외국 문화하고 이제 비교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금강경은 일단 그것이 생긴 거를 천천히 조사해 보면 일단 2세기